평양 외곽 붉은 노을이 지는 순간 집안 곳곳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번집니다. 유리 씨의 할머니는 평생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조차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먼저 그녀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힌 이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세웠습니다. 그 권위는 한때 집안을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종교 행위와 신내림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그날 밤 유리 씨 가족은 평양에서 함경남도 원산 변두리 낯선 바닷가 마을로 추방됩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리 씨의 집 앞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가재도구를 빠르게 봉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관 안쪽에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변명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당의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버지의 굳어진 입술, 그리고 할머니의 고요한 얼굴. 할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평양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던 삶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물차가 골목 앞에 대기하고 가족들은 실려갔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거리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도시, 친구들, 추억, 학교 모든 것이 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군인들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흘길이 시작되자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말없이. 함경남도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낚싯배 몇 척과 차디찬 바닷바람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평양에서의 품이 있는 생활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바닷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지금까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집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피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습기로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양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양에서 입던 고급스러운 옷을 정리하며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 속에 깃든 자존심과 굳은 결의를.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마치 저희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천장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천장은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이구나. 그 생각이 숨이 막히고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깊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따뜻했던 집, 친구들의 웃음소리, 학교 가는 길,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기약이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추방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바다에서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리야, 일찍 일어났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힘을 잃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입던 고급스러운 옷을 정리하며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리야, 이 옷들 이제 필요 없겠구나. 할머니, 여기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평양에서의 것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해. 할머니의 말씀은 담담했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마을 주민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학교 배정 신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그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며칠이요? 수업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게 우리가 정할 일입니다. 남성은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거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로 가는 길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그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수군거림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애가 평양에서 온 애래. 할머니가 무슨 짓을 했다며? 신내림인가 뭔가. 조심해야겠어. 그런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도 찍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남자들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바위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부서졌습니다. 반복되는 소리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면 안 돼. 저는 돌아봤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는 어부들 구역이야.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아. 그는 경고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평양 사람 싫어해. 특히 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더.
제 할머니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선 평양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죄야.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분명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항구하역 작업에 투입됩니다. 매일 새벽 5시 집합입니다. 5시요? 제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다 나와야 합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강제노동. 평양에서 누리던 대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할머니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촌에 내려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베듯 불어오던 날 저는 바닷가로 나가 할머니가 차려놓은 작은 제단을 도우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쉬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란다.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뒤에는 인민반장 몇 명이 따라 서 있었습니다. 여기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당장 초소로 나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입니까? 이장의 표정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동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경고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인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동무, 조사받으러 갑시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저는 달려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애들이랑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제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와도 너는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알겠니? 할머니는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바다만 바라본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초소에서 들려오는 먼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집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세게 내려치는 소리, 고함, 비명,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침묵. 어머니는 방 안에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3시쯤 초소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물을 데우고 아버지가 상처를 닦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리야, 네 할머니, 여기서 평생을 살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거라.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할머니, 나는 이제 오래 못 간다. 하지만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곳이 아닌 곳에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오던 날보다 더 깊은 진짜 추방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할머니의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우리 다 죽어. 방법을 찾아야 해. 그 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서에서는 수시로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았고 밤중에도 문을 두드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항구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배급 외에 몰래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은 고작 몇천 원.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빠는 마을 선착장에서 일하며 어부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조류를 타야 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안전하지. 경비정은 보름달 전후로 순찰이 강화돼. 금음달 무렵이 좋아. 오빠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선착장을 돌아다니며 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개잡이 어부가 쓰던 작은 목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바다를 건널 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배 주인을 조용히 불러 속삭였습니다. 이 배 파실 수 있습니까? 배 주인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에 깃든 절박함을 읽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가져가시오.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해야 하오.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방에 모여 속삭였습니다. 언제 떠날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지도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온 남쪽 바다의 길을 다시 더듬어 기억했습니다. 파도가 높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유리야,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할머니도 함께 가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못 간다. 하지만 괜찮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이 지옥을 벗어나겠다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목선 위에서 마지막으로 함경남도 해안의 불빛을 돌아봤습니다. 저 불빛이 제 전부였고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배 뒤편에서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짐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노를 저어. 아직 엔진은 켜지 마. 아버지의 지시에 저와 오빠는 노를 잡았습니다. 경비정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을지, 그건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노를 저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저희의 위치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목선은 파도에 맞춰 위아래로 요동쳤습니다. 저는 뱃멀미가 올라오는 걸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해안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엔진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를 멈췄습니다. 경비정,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손짓으로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수평선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비정은 천천히 움직이며 해안을 따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비정의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엔진 켜. 지금부터는 속도가 생명이야. 오빠가 엔진 스위치를 잡았습니다. 두두두두. 엔진이 켜지자 작은 목선은 바닥에서 튕겨 오르듯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퍼지는 엔진 소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목선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배낭간을 붙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2미터 높이의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젖었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방향을 유지해. 파도를 정면으로 받으면 안 돼. 아버지가 조타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냈습니다. 퍼내도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계속 퍼내.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3미터 높이의 파도. 배가 거의 수직으로 기울었습니다. 잡아. 난간 잡아.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쾅!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오빠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파도가 이미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낮은 위험했습니다. 북한 경비정뿐만 아니라 어선들도 저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배가 보입니다. 오빠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배인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원경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어선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들키면 안 돼. 저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배는 남쪽으로 더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료였습니다. 연료가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습니다. 오빠가 연료통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이 속도로 가면 내일 새벽까지밖에 못 갑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도를 줄여. 연료를 아껴야 해. 엔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배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 남한까지 갈 수 있을까? 밤새 파도와 싸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몸은 저체온증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배 한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오빠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타를 함께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엷어지고 하늘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불빛과는 다른 더 밝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게 남한입니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한이다. 저기가 남한이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불빛까지 가는 동안 북한 경비정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목선은 남한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저희의 마음속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동틀 무렵 거친 파도가 잦아들며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지만 마음속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뜨거운 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선은 이미 속초 앞바다 인근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남한 군함이고 어느 쪽이 어선인지 분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낮은 엔진음이 바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둡고 묵직한 군용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른 남한 어선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남한 배 맞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를 가르며 흰색의 작은 어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옆면에는 남한 국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어선 등록번호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강원 속초 3847호.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짜다, 진짜 남한이다. 살아서 여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십시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였습니다. 어선의 선원 2명이 망원경으로 저희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배를 방향 전환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서 신호 보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바다 위에 퍼졌습니다. 남한 어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결박이 끊어진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어선이 바로 옆에 멈춰섰습니다. 선원들이 줄사다리를 던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넘어오십시오. 빨리요. 그 목소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쪽에서 듣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말 속에 경계 대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익숙지 않은 따뜻함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 잡으세요. 선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남한어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선원들은 급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물 드세요. 따뜻한 물입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천천히. 그들은 연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아버지도 어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담요를 받았고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선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북민으로 보이는 가족 4명 구조했습니다. 속초항으로 귀환하겠습니다. 탈북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탈북민이구나. 북한 사람이 아니라 탈북민이구나. 그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멀리 떠내려가는 작은 목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할머니의 웃음, 추방의 고통, 바다 위의 공포, 그리고 생존의 의지. 목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며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선원 한 명이 제 옆에 섰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어선이 속초항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배낭간의 기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할머니, 저 살아남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멀리 속초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리야, 우리 해냈다. 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오빠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어, 유리야.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림을, 아버지의 안도를, 아버지의 눈물을. 가족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남한 어선 위에서, 자유를 향해 가는 그 배 위에서 저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선이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해경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해경 직원이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항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남한 땅, 자유의 땅, 대한민국.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땅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속삭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하나원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유리 씨, 오늘 교육 어땠어요? 같은 반탈북민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온 분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것도, 지하철 타는 것도 모든 게 복잡하네요. 언니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15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리 씨, 주문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고 커피를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수하면 즉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실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응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유리야, 나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구나. 엄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내 아버지도, 내 오빠도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저도요, 엄마.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북한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계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우리 잘한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잘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탈북민 특례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학생이라니. 평양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추방 이후에는 더더욱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요. 제약 없이 사는 거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일이에요. 엄마, 아빠, 오빠도 다 건강해요.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죠?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무엇이 와도 너는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니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본 별은 감시의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별은 자유의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추방되던 날, 할머니가 끌려가던 날, 바다 위에서 죽을 뻔했던 날.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고통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꿈꿀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할머니가 바라던 삶을 살겠다고, 끝까지 사람으로 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폭풍이 가장 거셀 때, 평온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에 휩쓸릴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람으로 사세요. 저는 오늘도 커피를 만들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웃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평범함이 제가 목숨 걸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